이걸 상상해 보세요. 가족이 몇 년 동안 여러분을 실망스럽다고 부르고 졸업식을 빠뜨리고 집안의 실패작으로 취급합니다. 이제 3년 동안 인생 최대의 비밀을 간직했다고 상상해 보세요. 사실 여러분이 전액 장학금으로 서울대학교에 다니고 있다는 것을요. 제가 마침내 진실을 밝힌 날은 언제였을까요? 바로 오빠의 결혼식 날이었습니다. 저는 일어나서 축사를 했고 서울대학교 졸업장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 순간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자신들이 저에 대해 완전히 잘못 생각하고 있었다는 걸 깨달았죠. 하지만 제 가족이 그 다음에 한 일은 제 폭로보다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어떻게 끝나는지 믿지 못하실 거예요. 좋은 복수 이야기를 좋아하신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더 많은 콘텐츠를 위해 구독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어디서 보고 계시나요? 댓글에 여러분의 도시를 적어주세요. 제 이름은 지민입니다. 여러분이 들어본 복수 이야기 중 가장 통쾌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건 가족의 배신, 숨겨진 비밀, 그리고 여러분이 상상할 수 있는 가장 달콤한 정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먼저 모든 것이 시작된 지점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3년 전, 제 인생에서 가장 자랑스러워야 할 날에 일어난 일이었죠. 저는 22살이었고 부산에 있는 작은 원룸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거리에 울려 퍼지는 졸업 축하 소리들이 들렸습니다. 다른 가족들은 사진을 찍고 고급 식당에 가고 자녀들의 성취를 축하하고 있었죠. 한편 저는 슬픈 냉동식품을 먹으며 울지 않으려고 애쓰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부산대학교 졸업식이었거든요. 4년간의 밤샘, 학비를 내기 위해 아르바이트 3개를 했던 나날들. 가족이 계속 저보고 충분하지 않다고 상기시키는 동안 3.8 학점을 유지했던 4년. 드디어 그 큰 날이 와서 무대를 걸어가 학위를 받아야 했는데 우리 가족은 다른 계획이 있었습니다. 어머니와의 그 대화는 어제 일처럼 여전히 제 기억에 생생합니다. 졸업식 2주 전에 어머니께 전화를 드려서 식에 대한 모든 세부사항을 흥겹게 말씀드렸어요. 어머니, 졸업식이 토요일 오전 10시예요.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현우 오빠 자리 다 예약했어요. 모두 와주시면 정말 기쁠 것 같아요. 전화 저편에서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제 마음을 100만 조각으로 부서뜨린 말씀을 하셨어요. 아, 지민아, 우리 졸업식에 못 갈 것 같다. 오빠가 그날 중요한 일이 있거든. 뱃속이 뒤틀리는 기분이었어요. 중요한 일이요? 제 졸업식보다 더 중요한 일이 뭐가 있다는 거죠? 딸의 대학 졸업식보다 더 중요한 게 뭐가 있을까요? 목소리에서 상처받은 기색을 감추려고 애쓰며 물었어요. 현우가 수진이 부모님을 처음 만나는 날이거든. 수진이가 현우한테 얼마나 중요한지 알잖니? 우리가 가서 좋은 인상을 남겨야 해, 이해하지? 수진이는 현우 오빠의 6개월 된 여자친구였어요. 6개월이요. 그리고 그녀의 부모님을 만나는 것이 제가 4년 동안 공부한 졸업식보다 중요하다는 거였죠. 어머니께 납득시켜보려 했어요. 어머니, 저 이거 하느라 정말 열심히 했어요. 이건 저한테 정말 큰 의미예요. 현우 오빠가 수진이 부모님 만나는 걸 다른 날로 미룰 수는 없나요? 지민아, 이기적으로 굴지 마라. 제가 너무 잘 아는 그 거만한 어조로 말씀하셨어요. 현우 관계는 진지한 거야? 그 아이랑 결혼할지도 모르고. 내 졸업식은 하루면 끝나는 거잖아. 어차피 졸업장은 우편으로 받을 거 아니야? 하루면 끝나는 것, 제 대학 졸업식은 어머니에게 그냥 하루면 끝나는 일이었어요. 하지만 놀랍지는 않았어요. 이건 제가 우리 가족에게서 기대하게 된 바로 그것이었거든요. 현우 오빠는 잘못할 수 없는 황금 아들이었고, 저는 절대 충분하지 않은 실망스러운 딸이었으니까요. 우리 가족의 역학관계를 그려보겠습니다. 저희 부모님, 김영숙 씨와 김태준 씨는 항상 제 남동생 현우를 편애하셨어요. 현우는 저보다 2살 어렸지만 어쨌든 항상 집안의 스타였죠. 현우가 지역 축구팀에서 뛸 때는 온 가족이 차에 타서 40분을 운전해서 경기를 보러 갔어요. 제가 학교 연극에 출연할 때는 너무 바빠서 오실 수 없다고 하셨고요.
현우가 여름 캠프에 가고 싶다고 하면 부모님은 기꺼이 150만 원의 비용을 지불하셨어요. 제가 피아노 레슨을 받고 싶다고 하면 여유가 없으니 더 실용적인 것에 집중하라고 하셨죠. 이런 패턴은 고등학교 때까지 계속됐어요. 현우는 축구팀 주장이었고 부모님은 경기를 하나도 빠뜨리지 않으셨어요. 현우의 트로피와 상장만을 위한 벽 전체가 있었죠. 한편 저는 수능에서 전국 상위 1%에 들어서 부산대에 합격했는데 부모님은 그걸 겨우 인정해 주셨어요. 제가 자연스럽게 머리가 좋아서 현우가 스포츠에서 하는 것처럼 노력할 필요가 없다고 하셨거든요. 대학 진학 지원을 할 때가 되니까 편애는 더욱 명백해졌어요. 현우는 연간 3천만 원이 드는 사립대학교에 가고 싶어 했어요. 부모님은 주저하지 않고 현우를 위해 대학 기금을 만들기 시작하셨죠. 제가 부산대학교에 가고 싶다고 하니까 스스로 학비를 마련하는 방법을 알아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했어요. 고등학교 때 매년 여름과 주말마다 일했어요. 찾을 수 있는 모든 장학금에 지원했어요. 갚는데 수년이 걸릴 학자금 대출을 받았죠. 그리고 어떻게든 해냈어요. 하지만 그들의 지원 없이도 성공했을 때조차 그것은 결코 충분하지 않았어요. 모든 성과는 격하되고 모든 성취는 무시됐어요. 저는 고등학교를 1등급으로 졸업하고 부분 장학금을 받으며 부산대학교에 합격했어요. 그들의 반응은요? 현우는 연세대의 체육특기생으로 전액 장학금을 받았으니까 너보다 잘하고 있네. 연세대가 학문적으로 겨우 순위에 들어있다는 건 중요하지 않았어요. 제가 부산대학교에 합격한 것이 학업 성과에 기반한 것이라는 것도 중요하지 않았죠. 현우는 여전히 황금 아들이었고 저는 여전히 실망스러운 딸이었어요. 대학교는 이 독성적인 역학관계로부터 제가 벗어날 수 있는 탈출구여야 했어요. 그리고 여러 면에서 그랬죠. 저는 수업을 사랑했고 좋은 친구들을 사귀었고 드디어 제가 속한 곳이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가족 역학에 초점을 맞춘 심리학을 공부했는데 이것만으로도 제 동기에 대해 모든 걸 말해주죠. 하지만 200km 떨어진 곳에서도 우리 가족은 저를 보이지 않게 만드는 방법들을 찾아냈어요. 매달 현우를 서울로 찾아가서 케어 패키지를 가져다주고 비싼 식당에 데려갔죠. 4년 동안 그들은 저를 정확히 한 번 방문했는데 그것도 현우의 원정 경기 때문에 부산에 왔을 때뿐이었어요. 그 방문 동안 그들은 내내 현우의 최근 성과에 대해서만 이야기했어요. 총장 명단에 올랐다고 했어요. 동아리 회장으로 선출됐다고요. 학생회에 선발됐다고 했죠. 저는 제 성과를 나누려고 했어요. 3학기 연속 우등생 명단에 오른 것 같은 거려. 하지만 그들은 거의 듣지 않았어요. 아이러니한 건 현우의 대학 경험이 모든 것을 은쟁반에 받은 사람에게서 기대할 수 있는 바로 그것이었다는 거예요. 계속 파티만 하고 겨우 2.5 학점을 유지하고 체육 장학금으로 버텨나갔죠. 한편 저는 매일 싸우고 있었어요. 월세와 생활비를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면서도 여전히 학업에서 뛰어나고 있었죠. 하지만 그 어떤 것도 부모님에게는 중요하지 않았어요. 현우는 그들의 자랑이자 기쁨이었고 저는 그저 그들이 던져주는 관심의 부스러기에 감사해야 하는 딸일 뿐이었어요. 그래서 졸업식 날이 와서 그들이 제 식보다 현우의 여자친구 부모 만남을 선택했을 때 충격받지 않았어요. 상처받았지만 충격받지는 않았어요. 저는 그 빈 방에 앉아서 창문으로 지는 해를 바라보며 살면서 느껴본 것 중 가장 외로운 기분을 느꼈어요. 이 순간을 위해 너무 열심히 일했는데 완전히 혼자서 그걸 경험해야 했어요. 바로 그때 노트북에서 이메일 알림 소리가 들렸어요. 거의 확인하지 않을 뻔했어요. 그냥 스팸이거나 아마 제가 참여하지 않을 졸업 계획에 대한 반 친구의 메시지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뭔가가 저를 클릭하게 만들었어요. 제목을 보는 순간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서울대학교로부터의 축하 메시지. 그 이메일을 5번 읽고서야 이해가 됐어요. 6개월 전에 서울대학교 임상심리학과 대학원에 지원했었지만 기회가 있을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어요. 서울대학교는 현우 같은 사람들, 모든 혜택을 손에 쥐고 태어난 사람들을 위한 곳이었어요. 모든 것을 위해 싸워야 하는 저 같은 사람을 위한 곳이 아니었죠. 하지만 그게 흑백으로 적혀 있었어요.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과정에 합격했을 뿐만 아니라 전액 장학금까지 받았어요. 등록금 전액, 생활비, 심지어 책과 연구 재료비까지. 총 2억 원이 넘는 가치였어요. 몇 시간이나 그 이메일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이건 현우가 이제까지 이룬 어떤 것보다도 컸어요. 이건 서울대학교였어요. 세계에서 가장 명문인 대학교 중 하나가 가족이 실망작인 저를 그들의 프로그램에 선택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순간 머릿속에 계획이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우리 가족은 제가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현우가 성공 스토리이고 저는 그냥 뒷전이라고 생각했죠. 제가 충분히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제 대학 졸업식을 놓쳤어요. 그들이 얼마나 틀렸는지 정확히 보여주겠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서울대학교에 대해 말하지 않기로 결정했어요. 아직은요. 제가 조용히 놀라운 무언가를 만들어가는 동안 그들이 계속 저를 가족의 실패작이라고 생각하게 두겠어요. 그리고 적절한 때가 오면 제 손에 서울대학교 학위를 쥐고 있을 때 가장 극적인 방법으로 진실을 폭로하겠어요. 다음 며칠은 감정의 소용돌이였어요. 청중석의 가족은 없었지만 저를 3m 키로 만들어주는 비밀을 가지고 부산대학교 졸업식 무대를 걸었어요. 다른 졸업생들이 사랑하는 사람들과 축하하는 동안 저는 이미 서울대학교에서의 미래를 계획하고 있었어요. 졸업식 후에 부모님께 전화해서 어땠는지 말씀드렸어요. 어머니의 대답은 전형적으로 무시하는 투였어요. 잘 됐네, 지민아. 현우가 수진이 부모님 만난 건 어떻게 됐대? 정말 잘 됐다더라. 벌써 현우를 좋아하신대. 곧 프로포즈가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하고 있어? 물론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겠죠. 제 졸업식 날에도 대화는 현우에 관한 것이어야 했어요. 현우한테 정말 좋은 일이네요. 저는 말했어요. 그리고 진심이었어요. 현우가 제 사랑하는 오빠이고 행복하기를 바랐거든요. 그들이 현우의 가능한 약혼에 집중하는 동안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놀라운 여행을 시작하려고 하고 있었으니까요. 부산대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를 시작하기까지의 여름은 제 인생에서 가장 이상한 시간이었어요. 일자리를 찾는데 고생하는 평범한 대학 졸업생인 척해야 했어요. 한편으로는 세계에서 가장 엘리트인 대학교 중 하나에서의 대학원 공부를 은밀히 준비하고 있었죠. 부모님께 일자리를 찾고 있고 임시로 집에 와야 할지도 모르겠다고 말씀드렸어요. 특히 아버지는 이 전망을 달가워하지 않으셨어요. 지민아, 넌 22살이야. 아버지가 우리의 전화통화 중 하나에서 말씀하셨어요. 평생 어릴 때 방에서 살 수는 없잖니. 현우가 경영학과로 한 것처럼 더 실용적인 걸 공부했어야 했나 보다. 현우의 연세대 경영학 학위도 정확히 문을 열어주지 않고 있다는 건 중요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혀를 깨물고 그들의 기대에 맞춰 행동했어요. 걱정 마세요, 아버지. 분명 곧 뭔가 찾을 거예요. 제가 실제로 찾은 건 서울대학교 캠퍼스에서 도보로 15분 거리에 있는 서울의 아파트였어요. 대학 시절 아르바이트로 모은 돈으로 보증금과 첫 달 월세를 냈어요. 부모님께는 더 나은 취업 기회를 위해 서울로 이주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아이러니는 맛있었어요. 전액 장학금으로 서울대학교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그들은 제 진로 전망을 걱정하고 있었어요. 이사 날은 흥미진진하면서도 외로웠어요. 많은 물건이 없었어요. 그냥 옷, 책, 개인 물품 몇 상자뿐이었죠. 새 아파트에서 짐을 풀면서 침실 창문으로 서울대학교 캠퍼스가 보였어요. 제 꿈에 너무 가까이 있었지만 가장 중요해야 할 사람들과 제 기쁨을 나눌 수는 없었어요. 대학교 절친 민지와는 나눴어요. 그녀만이 서울대학교에 대한 진실을 아는 유일한 사람이었고 우리 가족에게 완전히 화가 나 있었어요. 지민아, 말해야 해. 화상통화 중 하나에서 말했어요. 서울대학교 이야기야. 부모님이 알면 하늘에 오를 거야. 바로 그래서 말하지 않을 거야. 대답했어요. 제 인생 내내 충분하지 않다고 느끼게 만들었어. 현우 오빠 여자친구 부모 만남 때문에 제 졸업식을 놓쳤어. 이제 그들 선택의 결과와 함께 살아야 해. 민지는 고개를 저었어요. 위험한 게임을 하고 있어?
혼자서 알게 되면 어떡할 건데? 어떻게 알겠어? 소셜미디어에 아무것도 올리지 않고 있어. 너 빼고는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고 있고. 그들이 아는 한 그냥 다른 신졸업자들처럼 일자리 찾는데 고생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그게 정확히 제가 그들이 믿게 한 것이었어요. 그 여름 내내 부모님은 주기적으로 전화를 걸어 안부를 확인하셨어요. 하지만 그들의 전화는 항상 진짜로는 현우에 관한 것이었어요. 정말 잘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아버지의 인맥을 통해 지역 보험회사에서 인턴십을 얻었대요. 현우와 수진이가 더 진지해지고 있대요. 아파트를 알아보고 있대요. 한편 저는 국내에서 가장 도전적인 학업 프로그램 중 하나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들은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때때로 죄책감이 스며들기 시작했어요. 늦은 밤에 제가 너무 가혹한 건 아닌가 하고 생각했어요. 아마 진실을 말해야 하는 건 아닐까요? 아마 그들이 지지와 자부심으로 저를 놀라게 해줄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때 그들이 제 성과를 무시했던 모든 순간들을 기억했어요. 현우를 저보다 우선시했던 모든 순간들을요. 제 자신의 가족에서 저를 보이지 않게 만들었던 모든 순간들을 말이에요. 그리고 작년에 그들이 현우의 여자친구 부모 만남을 축하하는 동안 저는 그 슬픈 냉동식품을 먹으며 아파트에 혼자 앉아있던 것을 기억했어요. 아니요, 결심했어요. 그들은 선택을 했어요. 이제 그 결과와 함께 살아야 해요. 8월이 예상보다 빨리 왔고 갑자기 저는 정식 대학원생으로서 서울대학교 캠퍼스를 걷고 있었어요. 그 느낌은 현실 같지 않았어요. 역사적인 건물들, 아이비로 덮인 벽들, 어디를 봐도 느껴지는 역사와 명성의 감각. 저는 여기에 속해 있었어요. 비록 우리 가족은 아직 모르고 있었지만요. 첫 수업날은 최고로 무서우면서도 좋았어요. 전 세계에서 온 가장 뛰어난 두뇌들에 둘러싸여 있었어요. 제 교수님들은 각자 분야의 전설들이었어요. 수업 내용은 학부에서 경험했던 그 어떤 것보다도 도전적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 모든 순간을 절대적으로 사랑했어요. 제 지도교수인 박성현 교수님은 가족심리학과 트라우마 치료 분야에 인정받는 전문가였어요. 첫 면담에서 교수님은 제 지원 서류들을 진심 어린 관심으로 살펴보셨어요. 학부 논문이 인상적이네요. 지민 씨, 교수님이 안경을 고쳐 쓰시며 말씀하셨어요. 가족 역학과 학업 성취에 관한 연구가 특히 통찰력 있었어요. 이 분야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뭔가요? 신중하게 단어를 선택했어요. 항상 가족관계가 개인의 정체성과 성공을 어떻게 형성하는지 흥미로웠어요. 어려운 가족 상황에도 불구하고 잘 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 어떤 사람들은 어려움을 겪는지 이해하고 싶어요. 교수님이 생각에 잠긴 채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개인적인 경험이 종종 최고의 연구를 이끌어내죠. 이 분야에 중요한 기여를 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제 관심이 얼마나 개인적인지 교수님이 아신다면요. 서울대학교에서의 학업량은 강도가 셌지만 제가 가진 모든 것을 쏟아부었어요. 동기들이 과제와 연구 요구사항에 대해 불평하는 동안 저는 그 도전의 활력을 얻었어요. 도서관에서의 늦은 밤마다, 복잡한 연구 프로젝트마다, 까다로운 시험마다 제가 이 수준에 속한다는 증명이었어요. 그리고 그 모든 시간 동안 우리 가족은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첫 몇 달 동안 부모님과의 전화통화는 거의 희극적이었어요. 분명히 제가 취업시장에서 고생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을 거라고 예상하시며 안부를 물으셨어요. 취업은 어떻게 되고 있니, 지민아? 어머니가 이미 나쁜 소식을 예상한다는 투로 물으셨어요. 아직 찾고 있어요. 대답했어요. 지금 시장이 꽤 경쟁이 치열해요. 기술적으로는 거짓말이 아니었어요. 취업 시장을 보고 있었거든요. 다만 당장 일자리가 절실히 필요한 사람이 아니라 2년 후에 서울대학교에서 졸업할 사람의 관점에서요. 낙심하지 마라. 말씀하셨어요. 모두가 현우처럼 운이 좋을 수는 없지? 아, 맞아요. 현우의 운. 이 시기 동안 현우의 놀라운 운에 대해 말씀드리죠. 그해 가을, 현우가 수진이와 약혼했어요. 온 가족이 전화로 흥분을 감추지 못하며 발표가 있었어요. 지민아, 절대 못 맞힐 거야. 어머니가 감정을 담뿍 담아 말씀하셨어요.
현우가 지난 주말에 수진이한테 프러포즈했어. 정말 로맨틱했다더라. 시내 그 고급 레스토랑, 아버지랑 내가 결혼기념일에 갔던 그 곳으로 데려갔대. 모든 사람 앞에서 무릎을 꿇고 말이야. 정말 멋지네요. 말했어요. 진심으로 현우를 위해 기뻤어요. 모든 일에도 불구하고 현우는 여전히 제 오빠였고 행복하기를 바랐거든요. 둘 다 축하드려요. 우리가 현우를 얼마나 자랑스러워하는지 몰라 아버지가 뒤에서 덧붙이셨어요. 정말 여자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아는구나. 수진이 부모님도 정말 기뻐하시고. 물론 그들은 현우를 자랑스러워하시겠죠. 현우가 재채기만 해도 자랑스러워하실 테니까요. 약혼 파티가 다음 달이야. 어머니가 계속하셨어요. 호텔에서 할 예정이야. 수진이네 가족이 모든 걸 계획하는데 도움을 주고 계셔. 정말 아름다울 거야. 3주 후에 정식 청첩장이 도착했을 때 놀랍지 않았어요. 저를 놀라게 한 건 그들이 결혼식 자체로 선택한 날짜였어요. 다음 해 6월, 제가 서울대학교에서 첫 해를 마치는 바로 그 시기였어요. 때로는 우주가 정말 유머 감각이 있나 봐요. 달들이 지나가면서 저는 흥미진진하면서도 지치는 루틴에 정착했어요. 낮에는 서울대학교 대학원생 지민이 되어 고차원의 학술 토론에 참여하고 심리학 분야에 진짜 변화를 만들 수 있는 연구를 수행했어요. 저녁에는 고생하는 취업 준비생 지민이 되어 기술적으로는 거짓말이 아니지만 확실히 전체 진실도 아닌 가족의 질문들에 신중하게 답변을 작성했어요. 연구보조일로 아르바이트를 구했다고 말했는데 이건 사실이었어요. 대학원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연구보조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냥 그게 서울대학교에서이고 장학금 지원으로 급여를 받는다는 걸 언급하지 않았을 뿐이에요. 취업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계속 교육 과정을 듣고 있다고 말했는데 이것도 사실이었어요. 서울대학교 대학원 과정들은 분명히 계속 교육에 해당했어요. 비록 부모님이 상상하시는 것보다 약간 더 고급이었을 뿐이지요. 가장 어려운 부분은 제 학업 성공을 숨기는 것이었어요. 서울대학교에서 저는 이전에 경험해본 적 없는 방식으로 번영하고 있었어요. 교수님들은 제 작업을 칭찬하셨고 제 연구가 주목받고 있었고 학술 컨퍼런스에서 발표하도록 초청받았어요. 10월에 저는 출생 순서와 학업 성취에 관한 연구를 지역 심리학 컨퍼런스에서 발표하도록 선정되었어요. 특히 대학원 1년차 학생에게는 엄청난 영광이었어요. 하지만 그 같은 주에 어머니가 전화하셨을 때 저는 전형적인 취업 준비 주간을 보내고 있는 척해야 했어요. 취업 쪽에 좋은 소식 있니? 물으셨어요. 바쁘게 지내고 있어요. 대답했어요. 이번 주에 몇 개 유망한 기회가 있었어요. 한편으로는 말 그대로 수백 명의 심리학 전문가들 앞에서 제 연구를 발표할 준비를 하고 있었죠. 희망을 잃지 마라. 말씀하셨어요. 현우는 새 직장에서 정말 잘하고 있어. 상사가 벌써 승진 가능성을 언급했다더라. 아마 현우가 내게 좋은 말을 해줄 수 있을 거야. 보험회사에서의 현우 일은 괜찮았지만 서울대학교 교수님들을 감명시킬 만한 종류의 경력은 아니었어요. 그래도 저는 연기를 계속했어요. 그렇게 제안해 주신다니 정말 고마워요. 말했어요. 항상 누나를 챙기는구나. 어머니가 대답하셨어요. 이렇게 배려심 있는 오빠가 있어서 정말 다행이야. 아이러니가 압도적이었어요. 현우는 그 나름대로 배려심이 있었지만 수년 동안 저를 보이지 않게 만든 가족 역학을 완전히 의식하지 못했어요. 관심이나 인정을 위해 싸워본 적이 없었거든요. 항상 자유롭게 주어졌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이것이 완전히 현우의 잘못이 아니라는 걸 깨달기 시작했어요. 현우는 자신이 특별하다고 믿도록 자라났고 저는 평범하다고 믿도록 자라났어요. 우리 둘 다 부모님의 기대와 편견의 산물이었죠. 이 깨달음은 가족 시스템 이론에 관한 심리학 수업 중 하나에서 왔어요. 부모가 무의식적으로 자녀들에게 역할을 부여하고 이러한 역할들이 어떻게 자기 실현 예언이 될 수 있는지 공부하고 있었어요. 마치 제 살의 연구를 읽는 것 같았어요. 현우에게는 성취자의 역할이, 가족을 자랑스럽게 만들 사람의 역할이 주어졌어요. 저에게는 책임감 있는 사람의 역할이, 혼자서 일을 해결하고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 사람의 역할이 주어졌어요.
그리고 우리는 둘 다 우리의 역할을 완벽하게 연기했어요. 현우는 칭찬과 지지를 기대하는 법을 배웠고, 그래서 관심을 끌 목표들을 추구했어요. 스포츠, 인기, 우리 부모님이 이해하고 축하하기 쉬운 전통적인 성공의 지표들이었죠. 저는 혼자서 일을 처리할 거라고 기대하는 법을 배웠고, 그래서 자립적이고 독립적이 되었어요. 외적으로 인상적인 것보다는 개인적으로 의미 있는 목표들을 추구했고, 제 성취에 대한 인정을 기대하지 않는 법을 배웠어요. 문제는 우리 부모님이 이렇게 배정된 역할들을 넘어서서 우리가 개인으로서 진짜 누구인지 보려고 신경 쓴 적이 없다는 것이었어요. 이 이해는 제 분노를 처리하는 데 도움이 되었지만 제 결심도 더욱 굳혔어요. 더 이상 복수만을 위해 이 일을 하는 게 아니었어요. 평생 동안 현우와 저 모두를 제한해온 패턴을 깨뜨리기 위해 하는 거였어요. 겨울 방학은 특히 도전적이었어요. 현우와 수진이가 우리 부모님 댁에서 크리스마스를 보내기로 했는데 이는 저도 집에 가야 한다는 뜻이었어요. 하지만 석사 논문 연구 때문에 서울에 머물러야 한다고 정확히 설명할 수는 없었어요. 휴일 동안 추가 일을 잡아서 휴가를 낼 여유가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이는 평소의 동정과 미묘한 비판이 섞인 반응을 받았어요. 지민아, 너무 열심히 일한다. 통화 중에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스케줄을 좀 더 유연하게 한다면 정규직을 찾는데 더 운이 좋을 수도 있을 텐데. 해야 할 일을 하고 있어요. 목소리에서 좌절감을 감추려고 애쓰며 대답했어요. 현우는 대학교 때 크리스마스 휴일에 일해본 적이 없었지. 아버지가 도움이 되게 지적하셨어요. 체육 장학금으로 모든 게 해결됐으니까 공부에 집중하고 여가 시간을 즐길 수 있었거든. 물론 현우는 크리스마스 휴일에 일해본 적이 없겠죠. 현우는 인생에서 그 어떤 일도 위해 일해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크리스마스에 집에 갈 수 없었던 진짜 이유는 일과는 아무 관계가 없었어요. 가족과 오래 시간을 보내면 제 비밀을 지키는 것이 불가능해질까 봐 두려웠어요. 짧은 전화 통화 중에도 가면을 유지하는 스트레스가 이미 지치게 했는데 며칠 연속으로 그걸 할 수 있을 거라고 상상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서울 아파트에서 혼자 크리스마스를 보내며 가족 시스템에서 부모와의 심리적 효과에 관한 연구 논문을 작업했어요. 아이러니는 놓치지 않았어요. 크리스마스 아침에 전화가 왔어요. 현우와 수진이를 포함한 온 가족의 그룹 통화였어요. 메리 크리스마스, 지민아. 어머니가 뭔가를 보상하려 할 때 하시는 그런 인위적으로 밝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너무 보고 싶다. 내가 없으니까 똑같지가 않네. 저도 그리워요. 거짓말을 했어요. 모두들 어떻게 지내세요? 아, 정말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어. 감정을 담뿍 담아 말씀하셨어요. 현우와 수진이가 결혼 계획을 다 보여줬어. 장소도 정말 아름답고 수진이 드레스도 절대적으로 숨막힐 정도야. 6월에 보면 정말 좋아할 거야. 기대돼요. 말했어요. 그리고 이번엔 거짓말이 아니었어요. 6월은 정말 흥미로울 거였거든요. 현우가 전화를 받아서 저와 직접 이야기했어요. 누나, 어떻게 지내? 어머니가 휴일에도 일한다고 하시던데. 힘들겠다. 괜찮아, 말했어요. 그냥 바쁘게 지내고 돈 좀 벌려고. 있잖아, 다른 사람들로부터 멀어지며 말했어요. 수진이랑 나 얘기했는데 우리 결혼식에서 축사를 해줬으면 해. 누나 축사 말이야. 어때?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이건 완벽했어요. 제가 계획할 수 있었던 것보다 더 완벽했죠. 영광이겠어, 현우야, 말했어요. 요청해줘서 고마워. 좋아. 수진이도 정말 신이 나 있어. 항상 누나가 있었으면 했거든. 너랑 더 친해지길 정말 기대하고 있어. 가엾은 수진이. 이 가족과 어떤 일에 휘말리게 될지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전화를 끊은 후 조용한 아파트에 앉아서 그 축사에서 정확히 무슨 말을 할지 계획하기 시작했어요. 6월이 되면 서울대학교에서의 첫 해를 끝낼 거였어요. 부모님의 머리를 돌게 만들 성적과 성취들이 있을 거였어요. 그리고 모든 걸 폭로할 완벽한 무대가 있을 거였어요. 봄 학기는 수업, 연구, 그리고 신중한 속임수의 소용돌이 속에서 빠르게 지나갔어요.
제 학업 성과는 계속해서 기대를 뛰어넘었어요. 박 교수님과 함께 가족 역학과 학업 성취에 관한 논문을 공동 저술하도록 초청받았어요. 현우가 보험 일에서 버는 것보다 더 많이 지급하는 경쟁력 있는 여름 연구직에 선발되었어요. 하지만 우리 가족에게 저는 여전히 아르바이트와 임시직으로 겨우 버티는 고생하는 지민이었어요. 4월에 어머니가 결혼식 업데이트로 전화하셨어요. 케이터링도 정해지고 초대 손님 리스트도 완성했어. 흥미진진하게 말씀하셨어요. 200명이야. 믿을 수 있겠어? 수진이네 가족이 동네 사람들을 다 알고 물론 아버지 직장 동료들이랑 우리 이웃들, 교회 친구들도 다 초대해야 했고 200명이 제가 계획하고 있는 것을 목격하게 될 거였어요. 축사에서 뭘 말할지 생각해봤어? 물으셨어요. 수진이 들러리도 축사를 하고 수진이 아버지도 건배사를 할 거야? 모든 게 잘 흘러가게 하고 싶어서 작업하고 있어요. 말했어요. 사람들이 놀랄 것 같아요. 오, 멋지다. 말씀하셨어요. 분명 아름다운 일을 해낼 거야. 항상 말 잘했잖니. 몇 달 만에 어머니로부터 받은 가장 칭찬에 가까운 말이었어요. 결혼식이 가까워지면서 가족의 흥분은 열병 수준에 도달했어요. 모든 전화는 꽃과 음악과 좌석 배치에 관한 것이었어요. 현우는 서약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고 수진이는 날씨를 걱정하고 있었고 부모님은 완전한 호스트 모드에 있었어요. 한편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축사에 마지막 손질을 가하고 있었어요. 수십 번 쓰고 다시 써왔어요. 완벽해야 했어요. 지난 3년의 이야기를 모든 사람이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왜 그랬는지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말해야 했어요. 하지만 먼저 필요한 모든 소품들이 있는지 확인해야 했어요. 5월에 서울대학교에서 첫 해 공식 성적을 받았어요. 모든 과목에서 A+. 제 평점은 완벽했어요. 30명의 동기 중에서 2등으로 분류되었어요. 학업 성취를 축하하고 2년차를 위한 추가 성과 기반 펀딩에 선정되었다고 알리는 대학교의 편지도 받았어요. 두 문서를 모두 조심스럽게 폴더에 넣었어요. 작년의 합격 편지와 서울대학교 캠퍼스에서의 제 사진 몇 장과 함께요. 그리고 결혼식을 위한 완벽한 드레스를 사러 쇼핑을 갔어요. 사진이 잘 나오고 자신감 있고 강력해 보이게 만들 무언가를요. 현우 결혼식 전날 밤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축사를 계속해서 연습했고 모든 단어를 암기했는지 확인했어요. 만약을 대비해서 100억 복사본들을 인쇄해서 가방에 넣어두었어요. 이제 끝이었어요. 거의 1년 동안 이 비밀을 지키고 가족이 저를 고생하고 성공하지 못하는 딸이라고 믿게 하고 난 후 마침내 그들에게 진실을 말할 거였어요. 하지만 고향의 호텔방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면서 의심이 들기 시작했어요. 만약 이게 역효과를 낸다면? 만약 그들이 감명받기보다는 상처받는다면? 만약 현우의 결혼식을 망친다면? 그때 작년에 아파트에 혼자 앉아서 그들이 현우의 여자친구 부모 만남을 축하하는 동안 그 슬픈 냉동식품을 먹었던 것을 기억했어요. 그들이 제 성취를 무시하고 제 필요보다 현우의 필요를 우선시했던 모든 순간들을 기억했어요. 아니에요. 결정했어요. 평생을 현우가 더 밝게 빛날 수 있도록 제 자신을 작게 만드는 데 보냈어요. 더 이상은 안 돼요. 내일 그들은 제가 진짜 누구인지 정확히 알게 될 거예요. 그리고 되돌릴 수 없어요. 현우의 결혼식 날 아침이 밝고 화창하게 밝았어요. 어머니가 계속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날이라고 부르던 것의 완벽한 날씨였죠. 이 날이 정말로 얼마나 중요하게 될지 어머니가 아신다면요. 호텔방에서 준비하면서 외모에 특별히 신경을 썼어요. 사진이 잘 나오고 자신감을 주는 우아한 네이비 블루 드레스를 선택했어요. 축사를 할 때 성공적이고 차분해 보이고 싶었거든요. 화장을 하면서 계속 화장대 위의 폴더를 힐끗 봤어요. 그 안에는 서울대학교 합격 통지서, 첫 해 성적표, 졸업 사진들, 그리고 제가 공동 저술한 연구 논문 사본들이 들어있었어요. 그들이 저에 대한 추정이 완전히 틀렸다는 것을 증명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이요. 보석을 착용할 때 손이 살짝 떨렸어요. 거의 1년 동안의 계획 끝에 드디어 그 순간이 왔어요.
결혼식장은 아름다웠어요. 부모님은 황금아들의 큰 날을 위해 비용을 아끼지 않으셨어요. 호텔은 하얀 장미와 반짝이는 조명으로 장식되어 있었고 모든 것이 잡지에서 나온 것 같았어요. 막바지 준비를 돕기 위해 일찍 도착했어요. 어머니는 완전한 신랑 어머니 모드로 업체들을 지휘하고 모든 세부 사항을 걱정하고 계셨어요. 지민아, 다행히 왔구나. 저에게 달려오시며 말씀하셨어요. 방명록 테이블이 제대로 세팅되어 있는지 확인해 줄 수 있겠니? 그리고 모든 순서지가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는지도? 물론이죠. 어머니, 말했어요. 필요한 건 뭐든지요. 순서지를 정리하고 테이블보를 펴면서 도착하기 시작하는 하객들과 상호작용하는 부모님을 관찰했어요. 그들은 자신들의 영역에서 아들의 결혼식을 주최하는 자랑스러운 부모의 역할을 하고 있었어요. 모든 대화는 현우에 관한 것이었어요. 턱시도를 입은 모습이 얼마나 멋있는지, 수진이가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얼마나 완벽한 커플인지, 현우가 어떤 남자로 성장했는지, 모두가 얼마나 자랑스러워하는지. 저에 대해 묻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어요. 그건 곧 바뀔 거였어요. 수진이네 가족은 이번 주 초에 도착했었고 리허설 디너에서 간단히 인사드렸었어요. 좋은 분들 같았어요. 따뜻하고 환영하는 분위기였죠. 수진이 아버지 최 사장님은 특히 저에게 친절하셨어요. 현우를 정말 자랑스러워 하시겠어요. 디너에서 말씀하셨어요. 부모님이 현우 이야기를 끊임없이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수진이가 현우를 완전히 사랑해요. 정중하게 미소를 지었어요. 현우는 항상 특별했어요. 모두가 현우를 정말 자랑스러워해요. 제가 말하지 않은 것은 오늘 이후로는 현우만이 그들이 자랑스러워할 유일한 사람이 아닐 거라는 것이었어요. 식시간이 가까워지면서 놀랍게도 차분한 기분이 들었어요. 전날 밤 느꼈던 모든 긴장감이 명료함과 목적의식으로 대체되었어요. 제가 정확히 무엇을 할 것인지 알고 있었고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결혼식 자체는 아름다웠어요. 현우는 검은 턱시도를 입고 멋있어 보였고 수진이는 하얀 드레스를 입고 빛이 났어요. 그들은 스스로 쓴 서약을 교환하며 인생이 가져다줄 어떤 일이든 서로 사랑하고 지지하겠다고 약속했어요. 진심으로 그들이 함께 행복하기를 바랐어요. 우리 가족에게 일어난 모든 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정말로 오빠를 사랑했고 현우에게 최선을 바랐어요. 하지만 오늘 이후로는 우리 가족의 역학이 절대로 다시는 같지 않을 거라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식후에 칵테일과 만찬을 위해 피로연장으로 이동했어요. 호텔은 우아한 파티 공간으로 변형되어 있었고 하얀 리넨으로 덮인 원탁들과 하얀 장미와 안개꽃으로 된 센터피스가 있었어요. 저는 부모님, 현우, 수진이, 그리고 수진이 부모님과 함께 가족 테이블에 앉았어요. 만찬 동안의 대화는 제가 예상했던 바로 그것이었어요. 모두가 식에 대해 감탄하고 수진이의 드레스를 칭찬하고 모든 것이 얼마나 완벽했는지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만찬 도중 아버지가 일어나서 즉흥 건배를 하셨어요. 영숙이와 내가 우리 아들 현우를 얼마나 자랑스러워하는지 말하고 싶다. 샴페인 잔을 들어 올리시며 말씀하셨어요. 어릴 때부터 우리는 현우가 큰일을 할 운명이라는 걸 알았다. 항상 스타 운동선수였고 인기 있는 아이였고 모두가 존경하는 아이였지. 그리고 이제 수진이에서 완벽한 짝을 찾았다. 현우와 수진이에게. 모두가 건배하고 박수를 쳤어요. 저도 미소 지으며 참여했지만 마음속으로는 약 30분 후에 이 건배가 얼마나 다르게 들릴지 생각하고 있었어요. 만찬이 끝났을 때 DJ가 축사 시간이라고 발표했어요. 수진이의 들러리가 먼저 나가서 그들의 우정에 대한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고 현우를 가족으로 환영했어요. 그 다음 수진이 아버지가 아들을 얻게 된 것에 대한 감동적인 축사를 하셨어요. 마침내 제 차례였어요. 이제 DJ가 발표했어요. 신랑의 누나 지민 씨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이제 정말이었어요. 몇 달 동안 계획하고 연습해온 그 순간이었어요. 일어나서 마이크로 걸어갔어요. 폴더를 팔 아래 조심스럽게 끼고서요. 200명의 사람들이 저에게 시선을 집중하면서 홀이 조용해졌어요. 청중을 바라보니 부모님이 기대감으로 빛나고 계셨어요.
그들은 전형적인 누나 축사를 기대하고 계셨어요. 어린 시절의 부끄러운 이야기들과 행복한 커플을 위한 감정적인 축원으로 가득한요. 그들은 무엇이 오고 있는지 전혀 몰랐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명료하고 강한 목소리로 시작했어요. 현우와 수진이의 특별한 날을 축하하기 위해 와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잠시 멈추고 부모님을 직접 바라봤어요. 오늘 밤 무슨 말을 하고 싶었는지 많이 생각해봤어요. 가족에 대해서, 그리고 지지에 대해서, 그리고 누군가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요. 그리고 현우와 수진이를 기리는 가장 좋은 방법은 여러분 모두에게 이야기 하나를 들려드리는 것이라고 깨달았어요. 어머니는 여전히 미소 지으고 계셨지만 눈에 혼란의 빛이 스치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3년 전, 저는 부산대학교를 졸업했어요. 제 인생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날 중 하나여야 했죠. 학비를 내기 위해 3개의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3.8 학점을 유지했어요. 우등으로 심리학 학위를 받았어요. 이제 홀이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현우까지도 주에 깊게 듣고 있었어요. 아마 이게 어디로 가는 건지 궁금해하면서요. 하지만 우리 가족은 제 졸업식에 올 수 없었어요. 그날 더 중요한 일이 있었거든요. 현우가 여자친구 부모님을 만나는 것을 도와주는 것이요. 어머니가 창백해지는 것을 봤어요. 아버지의 미소가 흔들렸어요. 그래서 그날 저녁 아파트에 혼자 앉아서 냉동식품을 먹으며 가족 역사상 가장 큰 실망작처럼 느꼈어요. 하지만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모든 것을 바꾼 이메일을 받았거든요. 폴더를 열고 서울대학교 합격 통지서를 꺼냈어요. 서울대학교에 합격했어요. 합격한 것만이 아니라 전액 장학금을 받았어요. 등록금 전액, 생활비, 연구 지원금까지. 모든 것이요. 군중 사이로 웅성거림이 퍼져나갔어요. 수진이의 손이 충격으로 입을 가렸어요. 이제 가족에게 바로 말할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기다리기로 했어요. 왜냐하면요. 평생 동안 제가 현우만큼 특별하지 않다고 들어왔거든요. 현우의 성취가 제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요. 현우의 필요가 우선이라고요. 말할수록 목소리가 더 강해졌어요. 그래서 생각했어요. 아마도 그들이 누군가를 과소평가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여줄 때가 된 것 같다고요. 아마도 저를 믿지 않기로 선택했을 때 무엇을 놓쳤는지 배울 때가 된 것 같다고요. 첫 해 성적표를 꺼냈어요. 방금 서울대학교에서 첫 해를 마쳤어요. 모든 과목 A+. 완벽한 학점. 30명 중에서 2등이요. 이제 청중의 숨소리가 들릴 정도였어요. 다른 테이블의 사람들이 한마디도 놓치지 않으려고 몸을 앞으로 기울이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가족 역학과 학업 성취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어요. 유명한 교수님들과 논문을 공동 저술했어요. 전국 학회에서 제 연구를 발표했어요. 2년차를 위한 추가성과 기반 지원금을 받았어요. 완전히 공포에 가까운 것으로 변한 부모님의 얼굴을 직접 바라봤어요. 그리고 이 모든 시간 동안 여러분 모두는 제가 취업하는데 고생하고 있다고 생각하셨어요. 저를 불쌍히 여기셨어요. 제 미래를 걱정하셨어요. 아마 현우가 저한테 일자리를 구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거라고 제안하셨죠. 어머니는 기절할 것 같아 보였어요. 아버지는 샴페인 잔을 너무 세게 잡고 계셔서 깨질 것 같았어요. 하지만 가족 심리학을 공부하면서 배운 것이 있어요. 계속했어요. 부모가 지속적으로 한 자녀를 다른 자녀보다 편애할 때 무시당하는 아이만 상처받는 게 아니에요. 편애받는 아이에게도 해를 끼쳐요. 진짜로 자신을 증명하거나 회복력을 기를 필요 없이 자라나니까요. 입을 벌린 채 저를 바라보고 있는 현우를 향해 돌아섰어요. 현우야, 사랑해. 내 오빠고 행복하기를 바라. 하지만 넌 인생에서 그 어떤 것도 위해 싸워본 적이 없어. 어머니와 아버지가 모든 기회를 은쟁반에 바쳐주셨고 작은 성공마다 축하해주셨고 실패할 때마다 변명을 해주셨어. 이제 홀 전체를 향해 말했어요. 한편 저에게는 아무것도 기대하지 말라고 가르치셨어요. 모든 것을 위해 일하라고요. 계속해서 자신을 증명하라고요. 그리고 알아요?
결국 그게 저를 더 강하게 만들었어요. 서울대학교에서의 제 사진들, 학회에서의 사진들, 상을 받는 사진들을 꺼냈어요. 이 사진들은 지난 1년 동안 찍은 거예요. 여러분이 모두 제가 인생에서 실패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동안 저는 실제로 이 가족이 이제까지 이룬 어떤 것보다도 더한 성공을 하고 있었어요. 홀의 침묵은 귀가 아플 정도였어요. 바늘 떨어지는 소리도 들을 수 있었을 거예요. 현우가 첫 번째로 침묵을 깼어요. 지민아, 거의 속삭이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게 진짜야? 정말 이 모든 시간 동안 서울대학교에 다녔던 거야? 모든 단어가 진실이야. 확인해 주었어요. 9월에 2년차를 시작해. 가족 트라우마와 회복 치료를 전공하고 있어. 수진이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박수를 치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다른 사람들도 함께하기 시작했고 곧 홀 전체가 박수를 쳤어요. 유령을 본 것 같은 표정의 부모님을 제외하고는 모든 사람이 말이에요.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이제 여러분 중 일부는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어요. 왜 그냥 가족에게 진실을 말하지 않았을까? 왜 이렇게 오랫동안 비밀로 했을까? 부모님을 다시 바라봤어요. 왜냐하면 때로는 당신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선택이 가져오는 결과를 봐야 하기 때문이에요. 우리 부모님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제 대학 졸업식을 놓쳤어요. 몇 년 동안 저에게 현우만큼 좋지 않다고 말씀하셨어요. 제 자신의 가족에서 저를 보이지 않게 만드셨어요. 감정으로 목소리가 약간 갈라졌어요. 그래서 그 선택들과 함께 살게 하기로 결정했어요. 제가 조용히 놀라운 무언가를 만들어가는 동안 계속해서 제가 가족의 실망작이라고 믿게 두었어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 모두 앞에서 그들은 부모로서 자신들이 진짜 누구인지에 대한 진실과 마주해야 해요. 어머니가 이제 울고 계셨지만 기쁨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수치심과 후회의 눈물이었어요. 하지만 이 이야기는 저에 관한 것만이 아니에요. 다시 마음을 다잡으며 계속했어요. 현우와 수진이에 관한 것이기도 해요. 수진아, 오늘 넌 남편만 얻는 게 아니야? 이 가족을 몇 년 동안 망가뜨려온 악순환을 끊는 것을 도울 기회를 얻는 거야? 신혼부부를 향해 돌아섰어요. 현우야, 언젠가 수진이와 아이를 갖게 되면 이 순간을 기억해. 편애하는 것이 어떤 기분인지 기억해. 한 아이를 다른 아이보다 덜 소중하게 느끼게 만드는 것이 얼마나 대가가 큰지 기억해. 이제 부모님께 직접 말씀드렸어요. 어머니, 아버지, 용서해요. 하지만 당신들의 행동이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도 이해해 주셨으면 해요. 제 대학 졸업식을 놓치셨으니까 제 서울대학교 성공을 축하할 권리는 없어요. 몇 년 동안 제 학업 성공을 무시하셨으니까 이제 와서 그에 대한 공로를 주장할 권리도 없어요. 폴더를 닫고 연단에 놓았어요. 좋은 소식은 변하기에 너무 늦지 않았다는 거예요. 두 자녀를 똑같이 보고 소중히 여기는 부모가 되기에 너무 늦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변화는 당신들로부터 나와야 해요. 샴페인 잔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여기 제 건배가 있어요. 현우와 수진이에게 당신들의 결혼이 상호 존중과 동등한 파트너십 위에 세워지기를. 항상 서로에게서 최선을 보고 서로를 당연하게 여기지 않기를. 잠시 멈추고 홀을 둘러봤어요. 그리고 오늘 밤 여기 계신 다른 모든 분들께 기억해 주세요. 때로는 조용한 사람들, 간과되는 사람들, 많은 것을 기대하지 않는 사람들이 당신을 가장 놀라게 할 사람들이라는 것을요. 잔을 들어 올렸어요. 새로운 시작, 정직한 관계, 그리고 사람들을 진짜 그들이 누구인지로 볼 수 있는 용기의 건배. 홀이 박수로 폭발했어요. 사람들이 정말로 특별한 무언가를 목격했을 때 나오는 그런 박수였어요. 수진이는 행복한 눈물을 흘리고 있었고 하객들 중 일부도 눈을 닫고 있었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반응들은 우리 가족에게서 나왔어요. 현우가 일어나서 저에게 걸어왔어요. 한순간 화가 났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대신에 제 인생에서 가장 큰 포옹을 해주었어요. 미친, 지민아, 제 귀에 속삭였어요. 서울대학교라고? 진심이야?
너무 자랑스러워서 못 참겠어. 떨어졌을 때 현우의 눈에 눈물이 있었어요. 전혀 몰랐어. 말했어요. 어머니와 아버지가 나한테보다 너한테 더 엄격했다는 건 알았지만 얼마나 심각했는지 몰랐어. 미안해, 누나. 더 많이 너를 지켜줬어야 했어. 내 잘못이 아니야, 현우야, 말했어요. 너도 그냥 아이였어. 우리 둘 다 그들이 준 역할을 연기하고 있었을 뿐이야. 수진이가 다음에 와서 안아주었어요. 내가 들어본 것 중 가장 놀라운 거였어요. 말했어요. 이렇게 오랫동안 비밀을 지켰다는 게 믿어지지 않아요. 정말 놀라운 자제력이 있으셨나 봐요. 그래야 했어요. 대답했어요. 그들이 진짜로 자신들이 무엇을 했는지 이해하도록 해야 했어요. 부모님의 반응은 더 복잡했어요. 분명히 충격받으셨지만 방금 일어난 일을 처리하려고 애쓰시는 것도 볼 수 있었어요. 어머니가 망설이며 저에게 다가오셨어요. 지민아,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다. 내가 우리에 대해서 그렇게 느끼고 있었는지 전혀 몰랐어. 어떻게 모르실 수가 있어요? 물었어요. 제 졸업식을 놓치셨잖아요. 제 성취에 대해 묻지 않으셨잖아요. 계속해서 저를 현우와 비교해서 부족하다고 하셨잖아요. 우리는 도우려고 했었다. 아버지가 끼어드셨어요. 현우는 더 많은 격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너는 공부를 자연스럽게 잘한다고 생각했거든. 바로 그게 문제예요. 말했어요. 우리가 개인으로서 누구인지 진짜로 주의를 기울이는 대신 우리 둘에 대한 추정만 하셨어요. 어머니가 이제 더 세게 오셨어요. 우리를 용서할 수 있겠니? 물으셨어요. 이미 용서한다고 말했어요. 대답했어요. 하지만 용서가 과거를 지우는 건 아니에요. 그냥 당신들이 변하기 위한 노력을 할 의향이 있다면 저도 앞으로 나아갈 의향이 있다는 뜻이에요. 우리한테 뭘 바라니? 아버지가 물으셨어요. 잘못했다는 걸 인정해 주셨으면 해요. 편애하는 걸 그만뒀으면 해요. 가족의 뒷전으로 취급하는 대신 성인인 저를 알아가셨으면 해요. 잠시 멈췄어요. 그리고 제가 실제로 이룬 것에 대해 자랑스러워해 주셨으면 해요. 그냥 제가 뭔가를 이뤘다는 것에 놀라는 게 아니라요. 우리는 너를 자랑스러워한다. 어머니가 빠르게 말씀하셨어요. 정말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자랑스러워. 아니에요. 정정했어요. 충격받고 계신 거예요. 차이가 있어요. 자랑스러워하셨다면 그 과정에서 제 성취를 축하해 주셨을 텐데 끝에서 놀라는 게 아니라요. 나머지 저녁은 현실 같지 않았어요. 제 축사 소식이 피로 현장에 빠르게 퍼졌고 갑자기 모든 사람이 저와 이야기하고 싶어 했어요. 저녁에 일찍 저를 완전히 무시했던 하객들이 와서 축하해주고 제 연구에 대해 물어봤어요. 수진이 부모님이 특히 정중하셨어요. 최 사장님이 파티의 댄스 타임 동안 저를 따로 불러내셨어요. 젊은 아가씨, 말씀하셨어요. 제가 목격한 것 중 가장 용감한 것 중 하나였어요. 믿을 수 없는 품위와 존엄성으로 처리하셨네요. 감사해요. 대답했어요. 현우와 수진이의 특별한 날을 망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농담하세요? 말씀하셨어요. 가능한 최고의 결혼 선물을 주셨어요. 가족에서 정직한 소통이 어떤 건지 보여주셨잖아요. 그게 그들의 결혼에 도움이 될 거예요. 밤이 끝났을 때 현우가 다시 저를 찾았어요. 그래서 이제 뭐 하게 돼? 물었어요. 내일 서울로 돌아가? 사실은 대답했어요. 다음 주에 캘리포니아로 날아가요. 스탠포드에서 열리는 학회에서 제 연구를 발표할 거예요. 그 다음에는 7월에 시작하는 서울대학교 여름 연구직이 있어요. 현우의 눈이 커졌어요. 스탠포드? 서울대학교 여름 연구직? 지민아, 그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알아? 이제 알기 시작해요. 인정했어요. 너무 오랫동안 모든 사람이 틀렸다는 걸 증명하는 데만 집중해서 제 자신을 위해 무엇을 이루고 있는지 진짜로 평가하지 못했어요. 이제 약속 하나 할게, 말했어요. 내가 하는 일에 대해 배울 수 있는 모든 걸 배울 거야?
내 일을 이해하고 형으로서 해야 할 방식으로 지지하고 싶어. 고마워, 현우야, 말했어요. 그리고 저도 제가 받지 못한 지지를 현우가 받았다고 원망하지 않으려고 노력할게요. 우리를 다르게 대한 건 내 잘못이 아니었어요. 수진이가 우리 대화에 합류했어요. 언제든지 우리 집에 오셔도 된다는 걸 아셨으면 좋겠어요. 말했어요. 정말로 언니를 알고 지지하는 신우이가 되고 싶어요. 좋겠어요. 대답했어요. 우리 셋은 함께 서서 홀 저편의 부모님을 바라봤어요. 그들은 조용히 테이블에 앉아서 분명히 일어난 모든 일을 처리하고 계셨어요. 정말 변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수진이가 물었어요. 그러기를 바라요. 말했어요. 하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그들의 기대를 맞추기 위해 제 자신을 작게 만드는 건 끝났어요. 오늘 밤은 한 장을 닫는 것에 관한 거였어요. 반드시 그들과 새로운 장을 시작하는 게 아니라요. 그날 밤 호텔로 차를 몰고 가면서 일어난 모든 일에 대해 생각했어요. 축사는 제가 바랐던 것보다 더 잘 됐어요. 말해야 했던 모든 것을 말했고 정직하지만 잔인하지 않은 방식으로 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마침내 제가 누구인지 숨기는 걸 그만뒀다는 것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수십 개의 문자 메시지와 부재중 전화로 깼어요. 제 축사 소식이 결혼식 하객들을 넘어서 퍼진 것 같았어요. 누군가가 핸드폰으로 일부를 녹화했었고 이미 소셜미디어에서 돌고 있었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현우에게서 온 거였어요. 어젯밤 진실을 말할 용기를 내줘서 고마워. 수진이와 나는 집에 돌아가서 몇 시간 동안 이야기했는데 우리 둘 다 내가 서로에게 더 좋은 파트너가 되고 언젠가 더 좋은 부모가 되는 방법에 대한 지도를 줬다고 생각해. 사랑해, 누나. 그리고 너를 진짜로 보는데 이렇게 오래 걸려서 미안해. 어머니로부터도 메시지가 있었어요. 지민아, 아버지와 나는 내가 떠나기 전에 아침을 같이 하고 싶다. 할 이야기가 많고 관계를 회복하기 시작하고 싶어. 괜찮다면. 그 메시지를 오랫동안 바라본 후 대답했어요. 시도해볼 의향은 있어요. 하지만 이 대화는 다른 모든 것과 달라야 해요. 말하는 것보다 듣는 것을 더 많이 해야 하고 불편하게 만들 수 있는 것들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해요. 그들의 답변이 빠르게 왔어요. 이해한다. 너와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하겠다. 아침 식사 모임은 어색했지만 생산적이었어요. 부모님은 수년간의 편애와 거부감이 저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설명하는 제 말을 들어주셨어요. 제 졸업식을 놓친 것뿐만 아니라 그 순간으로 이어진 행동 패턴에 대해 사과하셨어요. 아버지는 어린 시절 성격을 바탕으로 현우와 저에 대한 추정을 했고 우리가 자라면서 그 추정들을 재평가하려고 신경 쓰지 않았다고 인정하셨어요. 어머니는 제 독립성과 학업 성공을 당연하게 여겼고 현우가 받던 것과 같은 격려와 지지가 저에게는 필요하지 않다고 가정했다고 인정하셨어요. 모든 것이 갑자기 완벽해지는 마법적인 치유의 순간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시작이었어요. 그 후 몇 달 동안 가족과의 관계가 서서히 개선되기 시작했어요. 부모님은 서울대학교에서의 제 일에 대해 배우려는 진정한 노력을 하셨어요. 크리스마스에 집에 돌아갔을 때 지역 심리학 학회에서의 제 발표에 참석하셨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현우와 저를 비교하는 걸 그만두셨다는 것이었어요. 현우와 수진이의 결혼은 잘 시작됐어요. 부분적으로는 가족 구성원들이 서로를 진정으로 보고 소중히 여기지 않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직접 목격했기 때문이었어요. 저에 관해서는 이전에 경험해본 적 없는 자유로움을 느끼며 서울대학교로 돌아갔어요. 1년 넘게 제 삶을 정의했던 비밀을 더 이상 짊어지지 않았어요. 가면을 유지해야 하는 감정적 부담 없이 온전히 학업과 연구에 집중할 수 있었어요. 서울대학교에서의 2년차는 1년차보다 더 좋았어요. 학업적으로 계속 뛰어났지만 더 중요한 것은 가족치료 접근법의 연구자이자 옹호자로서 제 목소리를 찾았다는 것이었어요. 편애와 부모화가 장기적인 감정적 피해를 입힌 가족들과 일하는 것을 전문으로 하게 되었어요. 제 개인적 경험과 학문적 훈련이 결합되어 이러한 복잡한 역학을 헤쳐나가는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독특한 자격을 갖췄어요. 3년 후 서울대학교에서 임상심리학 석사 학위를 받았어요. 이번에는 온 가족이 청중석에 있었어요. 부모님,
현우, 수진이, 그리고 그들의 6개월 된 딸 서연이까지요. 졸업식 후에 아버지가 저를 따로 불러내셨어요. 하나 알아야 할 것이 있다. 말씀하셨어요. 오늘 내가 그 무대를 걷는 것을 보는 것은 내 인생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순간 중 하나였다. 내 성공에 놀라서가 아니라 마침내 내가 항상 얼마나 놀라운 사람이었는지 이해하게 되어서야. 어머니가 우리에게 합류하셨어요. 우리가 너를 수년 동안 실망시켰다.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우리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내가 성공하는 것을 보면서 진정한 힘이 무엇인지 배우게 됐어. 가장 좋은 부분은 현우의 반응이었어요. 현우는 지난 3년 동안 심리학과 가족역학에 대해 배우며 진심으로 제 일을 이해하려고 노력해왔어요. 제가 서울대학교 무대를 걸을 때 청중석에 누구보다도 큰 박수를 쳐주었어요. 졸업 후에 서울의 명망 있는 가족치료 클리닉에서 일자리 제안을 받았어요. 편애와 그것이 가족관계에 미치는 장기적 영향에 대한 제 연구를 바탕으로 책을 쓰기 시작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이 모든 여정에서 가장 만족스러운 결과는 제 직업적 성공이 아니었어요. 우리 가족이 진정으로 서로를 보고 소중히 여기는 법을 배우는 것을 보는 것이었어요. 현우와 수진이는 의도적인 평등과 개별적 관심으로 서연이를 키우고 있어요. 수세대 동안 우리 가족을 손상시켜온 악순환을 끊고 있어요. 부모님은 두 자녀의 성취를 진정으로 지지하게 되셨어요. 제 일에 대해 사려 깊은 질문을 하시고 제 전문적인 발표에 참석하시고 현우의 것과 비교하지 않고 제 성공을 축하해 주세요. 그리고 저는요? 때로는 다른 사람들이 당신의 가치를 보기를 기다리는 것을 멈추고 그것을 큰 소리로 살기 시작해야 한다는 것을 배웠어요. 때로는 진정한 변화를 위한 공간을 만들기 위해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들 의향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요. 3년 전 그 결혼식 축사는 단순히 복수에 관한 것이 아니었어요. 더 이상 보이지 않기를 거부하는 것에 관한 것이었어요. 제가 항상 받을 자격이 있었던 존중과 인정을 요구하는 것에 관한 것이었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누군가가 용감하게 그것을 지적하지 않았다면 수세대 동안 계속될 수 있었던 패턴을 끊는 것에 관한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여기 제 이야기에서 가져가셨으면 하는 것이 있어요. 만약 여러분이 가족에서 간과받는 사람이라면, 성취가 무시당하거나 당연하게 여겨지는 사람이라면 여러분의 가치는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볼 수 있는 능력에 의해 결정되지 않는다는 것을 아세요. 계속 만들어가세요. 계속 성취하세요.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아직 그것을 볼 수 없을지라도 여러분이 될 운명인 사람이 되는 것을 계속하세요. 그리고 만약 여러분이 인생에서 아이들을 편애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면 멈추세요. 조용한 아이들, 독립적인 아이들, 여러분의 격려가 필요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아이들에게 관심을 주세요. 그들은 여러분이 아는 것보다 더 필요로 해요. 때로는 가장 강력한 복수는 단순히 더 이상 줄어드는 것을 거부하는 것이에요. 때로는 가장 큰 승리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진짜 누구인지 보여주고 그들이 무엇을 놓쳤는지 깨닫게 하는 것이에요. 제 이름은 지민입니다. 서울대학교 졸업생이자 논문을 발표한 연구자이자 제가 경험한 것과 정확히 같은 종류의 피해로부터 사람들이 치유되도록 돕는 가족 치료사로서 자랑스럽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가장 먼저 저를 믿어줘야 했던 사람들이 대신 저를 포기했을 때에도 제 자신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이 자랑스럽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감동을 줬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에서 어느 부분이 가장 마음에 와닿았는지 알려주세요. 자신의 가족에서 보이지 않는다고 느껴본 적이 있나요? 평화를 유지하는 것과 자신을 위해 맞서는 것 사이에서 선택해야 했던 적이 있나요? 가족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성공으로 가는 자신만의 길을 찾는 이야기를 더 보시려면 구독해주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가치는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볼 수 있는 능력에 의해 결정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그대로도 충분합니다. 그것을 절대 잊지 마세요.